사랑은 때때로 아주 작고 보드라운 털뭉치에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세상의 온기를 가르쳐줬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읽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에 말랑한 발바닥,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이해해주던 단 하나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남자. 그 사람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나의 이름은 한지유, 33. 반려동물 행동상담사였고 아내였으며 이제는 혼자이자 온전한 보호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남자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사랑했던 존재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맑지도 흐리지도 않은 하늘 아래 젖은 가로수 잎 사이로 은은한 빗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눌러주는 그런 날이었어요. 지우는 민트색 레인코트를 입고 홍대 근처의 작은 로스터리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창가에 앉은 남자가 그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한지우입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민준은 그날 남색 셔츠에 회색 니트, 그리고 단정한 진청 슬랙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장은 말수처럼 깔끔했고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고 지우가 말할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우는 소개팅이지만 격식을 차리기보단 솔직한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반려동물 행동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예 동물들 행동 교정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 말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 속엔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푸들 한 마리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귀는 둥글게 말려 있었고 작은 혀를 내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가족이에요. 이름은 설이에요. 눈 오는 날 구조했거든요. 지우는 설이를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민주는 순간 사진을 보며 무심결에 몸을 살짝 움찔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지우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신 민주는 바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귀엽네요. 저랑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지우는 살짝 웃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개 얘기 꺼내면 싫어하던데요. 저는 좋아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의 반려견이라면 더더욱요. 그 순간 지우의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웠지만 이 사람과는 조금 더 걸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민주는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 방학 때 놀러 간 사촌형의 집에서 진돗개에게 얼굴을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귓불 뒤편에는 희미한 상처가 남아 있었고 그날 이후 개라는 동물에 대한 두려움은 무의식처럼 각인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처음 만난 여자에게서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푸들 사진을 보여줄 때조차 마음속의 두려움보다 그녀의 표정에 더 먼저 눈이 갔습니다. 그건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올 즈음 봄비는 여전히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우산을 들지 않았고 민주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우산을 펼쳐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한강까지 걸을래요?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 비는 그렇게 미운 비가 아니네요. 한강변은 비 덕분에 사람도 적고 공기도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민주는 지우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췄고 지우는 민준에게 설이랑도 자주 이 길을 걸어요. 비 오는 날엔 더 잘 걷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하세요? 네. 사람 목소리보다 조용한 소리가 들려서요. 지우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소리, 저도 좋아합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개를 좋아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저는 어릴 때 개한테 물렸던 적이 있어요. 지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요? 많이 다치셨어요? 그땐 그랬죠. 겁도 났고 그 기억이 쉽게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수식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날 지유에겐 벼락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걸 사랑해 보겠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지유는 돌아오는 길에 설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설아, 엄마, 오늘 조금 설렜어. 설이는 지유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2번 꼬리를 쳤습니다. 비는 그날 자정까지 내렸고 마음 한구석은 오래도록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젖은 감정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천천히 번지고 있었어요. 결혼 전 지유가 살던 집은 성수동 골목길 끝, 오래된 붉은 벽돌 연립 3층 건물의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 센서 등은 반쯤 꺼진 채였지만 지유는 그 집을 참 좋아했습니다. 현관 앞엔 손바닥만 한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민트, 로즈마리, 바질, 타임.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름 붙여 불렀습니다. 얘는 여름이, 저건 향기. 화분 사이엔 설이의 이름이 적힌 나무 팻말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리드줄 거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랜 산책의 흔적이 묻은 하네스와 우비, 그리고 빨간 발자국이 프린트된 장화 한 짝이 걸려 있었어요. 지유의 거실은 책과 방석과 털뭉치로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전면 책장에는 반려동물 심리학, 행동훈련, 동물 감정 연구 관련 서적이 빼곡했습니다. The Other End of the Leash, Inside of a Dog, 동물의 언어를 배우다 같은 책들 사이로 설이의 간식통과 장난감 상자가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는 설이 전용 방석이 있었고 그 위에 얇은 담요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곳에서 낮잠을 자며 하루의 반 이상을 보냈습니다. 햇살이 방석 위를 스치면 설이의 몸도 그에 맞춰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유는 그런 설이를 볼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생명이라 생각했어요. 밤이 되면 설이는 지유의 발끝에 말려들듯 몸을 둥글게 말고 잠이 들었습니다. 무릎을 곡선처럼 감싸고 가끔 코를 찌푸리며 코를 골기도 했습니다. 지유는 그런 설이를 자장가처럼 품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성수동을 떠나 잠실 인근의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34평형 투룸, 한쪽 벽이 통유리로 된 깔끔한 구조였어요. 바닥은 무광 포셀린 타일로 정갈하게 마감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간접등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밤이면 오렌지빛 조명이 거실 벽에 스며들듯 퍼졌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새로웠고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유는 이삿날 설이에게 가장 먼저 새 집을 소개했습니다. 여기가 내 새 방이야. 햇빛은 조금 덜 들지만 따뜻하긴 할 거야. 설이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냄새 맡으며 돌아다녔고 이불 아래를 파고들어 긴장을 풀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어색하게 간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설아, 우리도 이제 같이 사는 식구니까 잘해보자. 지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이 이름 불러준 거 지금 처음이에요. 민주는 당황한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그래도 해보려고요. 그날 밤 설이는 민준의 다리에 얼굴을 기대고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첫 달 동안 민주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출근 전 간식을 챙겨주고 퇴근 후에는 설이에게 말을 걸며 소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이가 달려와 그의 발치에 부딪히는 순간 민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이가 뒷발로 몸을 박으며 장난칠 때면
민준의 손끝이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우는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이 튕기듯 멀어지는 것을 몇 번이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걸린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는 노력하고 있어. 그건 분명해. 설이가 그걸 알아볼 거야. 나도 믿을 수 있어.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지우의 눈동자에는 조심스러운 슬픔이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설이의 등을 천천히 쓸며 말했습니다. 설아, 아빠는 아직 너한텐 낯설지.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설이는 조용히 꼬리를 한번 흔들고 지우의 팔을 베고 몸을 말았습니다. 그 몸짓 하나가 지우에겐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또 하루를 믿으며 넘겼습니다. 오피스텔 거실 한쪽 벽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 사진 속에서도 민준의 발 옆에 앉아 있었고 지우는 설이의 목을 감싸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지우는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을 지킬 거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그 결심 너머로 민준의 눈빛 속에는 작은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지우는 아직 그 균열의 시작을 모른 채 마음을 덮고 또 덮으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되던 무렵, 지우는 민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설이가 소파에 점프해 올라올 때마다 민준은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쿠션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설이가 민준의 슬리퍼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가면 민준은 슬리퍼 끝을 살짝 들어 올려 설이의 동선을 막았습니다. 무의식처럼 보였지만 지우는 그 미세한 움직임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런 장면이 반복되면서 민준은 점점 설이와의 거리를 명확히 두었습니다. 설이가 장난감을 물고 민준 앞에 앉으면 민준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얘가 자꾸 내 발 위에 털을 묻혀 하하. 그 웃음은 가벼웠지만 표정의 근육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설이가 민준의 양말을 장난삼아 물고 달아났을 때 민준이 평소보다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안 돼. 하지 마. 똑같이 몇 번을 말해.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설이를 안아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얼얼하게 식었습니다. 그 말투는 아이에게 하듯 차분한 훈육이 아니라 불쾌함을 참고 있는 사람의 경계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은 어느 순간부터 설이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설이가 거실에 들어오면 민준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설이를 이해하려 애쓰는 중이 아니라 견뎌내려는 중이라는 걸. 하지만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그는 노력하고 있어. 지금이 잠깐인 거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야. 그 다짐은 마치 금이 간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덮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이는 무릎 위에 머리를 얹은 채 얌전히 있었고, 지우는 손끝으로 설이의 귀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금 더 기다리자. 엄마가 아빠를 조금 더 도와볼게. 설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날도 하루가 길었습니다. 지우는 회사에서 늦은 야근을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올 듯한 습기가 골목길을 눅진하게 감싸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번져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지우는 설이가 꼬리치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늦어서 미안해. 간식 조금 더 줄게.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익숙한 발자국 소리도 낑낑거리는 인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낯설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네스가 걸려있던 현관 옆 후크도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자리를 치운 것처럼 깔끔하게 비워진 그 공간이 지우의 눈을 찔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어둡게 반쯤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설이 어디 갔어요? 지우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손에 찻잔을 든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나 봐. 밖으로 나갔나 봐. 그 한마디에 지우의 발이 휘청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문이 열려 있었다니. 그녀는 곧바로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화장실, 베란다, 침대 및 옷장까지 서리가 들어갈 만한 모든 공간을 열어봤지만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지우는 주저앉아 핸드폰을 꺼내 CCTV를 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앱에서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하자 시어머니가 작은 이동장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동장 안에 있는 건 설이었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떨리며 화면을 확대했다 줄였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담담했고 설이는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소리가 웅웅 울리며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렸고 손이 떨려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설이를 데리고 갔어 왜?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출근도 미루고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프린터에서 흑백 사진이 한 장씩 뽑혀 나올 때마다 그녀의 가슴도 함께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전단지에는 흰색 미니 푸드를 찾습니다. 이름 설이. 특징 오른쪽 귀 끝에 작은 베이지비 덜룩. 친화력 좋음. 사례금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이가 좋아하던 공원, 단지 내 놀이터, 근처 병원과 약국, 지하철 입구까지 뛰어다니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벽돌 담장에, 전봇대에, 편의점 유리문에 손끝에 테이프가 달라붙고 종이가 구겨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SNS에 글을 올리며 울었습니다. 제 아이를 찾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팔로워들이 위로의 댓글을 달았지만 지우의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 특유의 부드러운 빗방울이지만 그날 지우에게는 모든 것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뛰어다니며 길가에 묶여있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설이와 닮은 강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신발과 바짓단은 빗물과 흙탕물에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늦은 밤, 지우가 SNS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한 중년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설이라는 이름의 흰 푸드를 찾고 계셨죠? 저희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이가 아는 지인의 지인에게 잠시 맡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주소를 듣자마자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도 잡지 못해 빗속을 달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이야, 기다려. 엄마 간다. 기다려. 그 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숨이 목에 걸려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거실 한가운데서 설이가 꼬리를 흔들며 낯선 방석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이야, 설이야.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지우에게 다가왔고 지우의 손등을 핫았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설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억눌려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년 부부는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누가 부탁만 해서 잠시 맡은 건데 이런 일이 될 줄은. 지우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가로수 가지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어깨를 적셨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지우 품 안에서 떨면서도 가만히 있었고 두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서리의 이마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 다짐 뒤편에는 깊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씻기는 듯 빗물이 쏟아졌지만 지우의 가슴엔 질긴 얼룩처럼 검은 그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강아지를 잃었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누군가의 의도를 감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이미 지우의 삶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리가 사라졌던 그날 밤 이후 집 안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불안정한 감정을 숨기고 있었지만 민주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의 통화도 줄였고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아니면 무너진 균형을 스스로 되돌려 놓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서리를 품에 안고 돌아온 날 이후 민주는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켠에 앉아 있던 그가 낮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얼어붙은 듯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가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말이 사과인지 변명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서리는 기억할 거야. 누가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부터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 직접 서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출근 전에는 커피도 마시기 전 눈을 비비며 일어나 서리의 하네스를 챙겼습니다. 출근복 바지 위에 트레이닝 재킷을 입고 허리에는 간식 주머니를 찼습니다. 배설물 봉투도 잊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색하던 손짓은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고 서리 역시 민준의 옆을 경계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우가 불안한 시선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또 서리를 억지로 끄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돌아오는 민준의 손엔 풀밭에서 주운 낙엽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리가 이걸 계속 물고 있어서 귀여워서. 그 말에 지우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 자연주의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면서 지우는 민준의 뒷모습이 조금 기특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이해하는 척이 아니라 어딘가 진심처럼 보이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돌아온 민주는 소파에 앉아 서리의 발을 닦아주며 말했다. 오늘은 공원에서 도토리를 줍고 싶어 하더라고. 웃기지? 지우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타며 말했습니다. 서리도 민준 씨가 자기 사랑하는 거 다 느낀다니까. 지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지나 보다. 정말 괜찮아지려나 보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되자 이상하게 느껴졌던 건 아이러니였습니다. 정확히 그 무렵부터 민준의 산책 준비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는 모습. 기존에 신던 운동화를 벗고 새로 산 브랜드 조깅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지우가 무심히 묻자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쿠션감이 확실히 좋더라고. 발이 편해야 오래 걷지.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준비는 점점 정성스러워졌습니다. 머리를 고정시키는 왁스가 생겼고 셔츠 대신 깔끔한 아웃도어 티셔츠가 추가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향수를 살짝 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가 서리를 안고 현관문 앞에 서며 묻는 말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지우에겐 낯설게 들렸습니다. 너무 과한가? 그냥 가볍게 뿌린 건데. 지우는 당황하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데, 은은해서. 하지만 웃음 뒤엔 마음 한켠이 묘하게 요동쳤습니다. 왜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몸속 어딘가가
차가운 물에 살짝 잠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정확히 6시에 서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전에는 시간도 들쑥날쑥했고 마치 할 일을 해치우듯이 걸어 나갔다면 요즘의 민주는 흡사 누군가와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갈 때의 발걸음은 가볍고 리드미컬했으며 가끔 입꼬리를 들고 휴대폰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리가 아니고 다른 걸 기다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사람은 바뀌기도 해. 지금은 노력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직접 보잖아. 서리도 웃고 있고 민준도 잘하고 있어. 그러나 의심은 물처럼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논리보다 먼저 감정이 반응하는 일이었고 그 감정은 묘하게 익숙한 장면을 기억해내곤 했습니다. 남의 드라마 속 이야기일 줄 알았던 불길한 그림자는 이미 문 앞에 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유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민주는 여느 때처럼 서리를 데리고 단지 앞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공원은 잔잔했습니다. 퇴근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대화를 나누고 운동하는 노인들이 발걸음을 맞추며 돌기를 돌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미끄럼틀 주변을 맴돌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서리는 그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풀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시선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금갈색 털이 부드럽게 빛나는 믹스견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개의 이름은 보리였습니다. 보리는 서리를 보자마자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서리는 잠시 주춤하더니 곧 보리의 냄새를 맡고 함께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여전히 몸 어딘가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그저 조용히 민준의 손등을 맞고 눈을 맞췄습니다. 보리의 온순한 눈빛에 민준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 순간 유나가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리는 크게 짖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어요. 그 말은 마치 민준의 마음속 두려움을 꿰뚫어 본 듯했습니다. 민준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서리를 산책시키면서 거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유나와 보리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고개만 끄덕이는 인사였지만 점점 몇 마디의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서리는 몇 살이에요? 보리는 구조견 출신이에요. 처음엔 사람을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민주는 처음엔 가볍게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웃음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보리에게 말을 걸 때마다 민주는 어쩐지 자신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산책은 마치 약속처럼 되었습니다. 저녁 7시만 되면 민주는 서리의 하네스를 채우며 자연스럽게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왁스로 머리를 정돈하고 새로 산 조깅화 끈을 2번 묶었습니다. 향수를 아주 살짝 뿌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강아지 산책이었지만 이제는 묘하게 누군가와의 만남 같은 느낌이 민준의 행동을 감쌌습니다. 지유는 그런 민준의 변화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지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어. 지금은 노력하고 있는 거야. 믿어야 해. 그러나 손끝에 남는 미세한 냉기가 그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비가 올 듯 말 듯한 하늘 아래 구름이 낮게 깔리고 바람이 흩날리며 공원 벤치 위에 나무잎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유나는 보리와 서리를 나란히 앉혀두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리와 보리는 서로의 몸을 기대며 꼬리를 살살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 사이로 묘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나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문장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실 걔가 무서운데 당신이랑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그 말은 이미 선을 넘어섰다는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유나는 잠시 눈을 깜박이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부정 대신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동의도 거절도 아니었지만 이미 대답이 되어 버린 몸짓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원엔 봄비가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리와 서리가 서로의 귀를 핥으며 놀 때 민준과 유나의 손끝이 스치듯 닿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공원 한켠에 놓인 조명 아래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아주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유는 식탁에 앉아 서리의 털을 말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평소보다 오래 문 앞에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았을 때 지유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배경화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찍힌 듯한 벤치와 흐릿하게 찍힌 보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을 마셨습니다. 지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그릇을 하나 더 설거지했습니다. 손끝에 남은 물기가 이상하게 오래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에도 봄비가 새고 있구나.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위화감이었습니다. 스탬프가 찍힌 카페 영수증 하나, 낯선 이름의 꽃집 결제 문자, 그리고 퇴근 시간보다 한참 늦은 귀가. 지유는 그 모든 순간을 의심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고, 두 번째는 모른 척했고, 세 번째쯤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불안감이 내 감정을 왜곡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민준의 노트북 화면이 절전 모드로 전환되지 않고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지유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게 키보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샤워 중이었고 서리는 거실 창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지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화면을 깨웠습니다. 화면에는 메모장이 열려 있었고 상단에는 작은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산책 루트 정리 오후 7시 공원 근처. 그 밑에는 특정 카페 이름, 벤치 위치, 보리가 좋아하는 풀밭 위치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서리의 산책 기록을 적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유나와의 동선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유의 가슴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확신보다 무서운 건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구체적인 언어로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유는 우연처럼 가장한 의심을 일상 속에서 천천히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쓰던 영수증 파일을 정리하는 척하며 카드 내역을 확인했고 그 중엔 러브호텔 숙박 결제, 이뻐플라워 맞춤형 꽃다발, 케이프 퍼치 -2인 라떼 세트라는 문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민준이 사용하던 카페 멤버십 앱의 스탬프 적립 내역은 공원 인근의 작은 카페에서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서리 산책 루트에선 가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지유와 함께하지 않은 날에만 사용된 기록들이라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지유는 수첩을 꺼내 조용히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4월 11일 호텔 숙박 결제 2312, 4월 15일 꽃집 맞춤, 배송, AM 1004, 4월 19일 케이프, 퍼치 적립 1844, 4월 22일 정장 클리닝, 택배 회수 기록, 4월 23일 귀가, 2236 서리 산책은 1800 이전 종료. 하나하나의 점들이 선이 되어 연결될 때 지유는 다시는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조용히 덮고 서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설아 엄마는 이제 더는 안 참을 거야. 며칠 후 지우는 강남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단정한 단발머리의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준비해 온 파일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카드 내역 캡처, 호텔 이용일 증빙, 꽃집 영수증 사진, 스탬프 적립 화면, 그리고 민준의 메모장 캡처가 차례차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훑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수집은 아주 차분하게 잘하셨네요. 지우는 말했습니다. 확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신만으론 싸울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법은 느립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금부터는 감정보다 구조가 움직일 겁니다. 그 길,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불안보다는 단단함에 가까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서늘했고 가로등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지우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안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그 공간이 이제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설이가 조용히 달려 나와 그녀의 다리 앞에 앉았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이 애틋했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설이를 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체온이 가슴에 밀착되며 눈물이 저절로 고였습니다. 설이의 머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버림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야.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누구도 너를 빼앗게 두지 않을 거야. 설이는 작은 숨소리로 대답하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지우는 설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조용히 불을 끄고 밤의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그 밤, 세상은 고요했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깨어나기 시작한 진실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그친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지우는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보낸 사람은 최윤아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이 뒤엉켰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강변 카페, 창가 자리. 비가 그친 직후라 유리창에는 빗방울 흔적이 가늘게 남아 있었고 햇살이 그 자리를 뚫고 들어와 유나의 얼굴 절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디건에 흰 티셔츠, 머리는 대충 묶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지우가 자리에 앉자 유나는 곧장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말없이 커피를 주문하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두 손을 모아 탁자 위에 올려두었는데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인정합니다. 민준 씨와 제가 가까워진 건 제가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핸드폰을 꺼내 지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민준 씨와 제가 처음 마주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가 저를 먼저 알았습니다. 지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유나는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발신자는 오원숙. 그 안에는 몇 주 전부터 이어진 메시지가 차례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산책길에서 눈길 한 번 더 주세요. 우리 아들, 강아지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당신처럼 강아지 잘 다루는 분이 말동무가 되어 주세요. 보리랑 설이랑 같이 걸으면 아들도 편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 주세요. 아들이 마음을 열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장들이 연속해서 나타날 때마다 지우의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의심했던 그림자가 이제 구체적인 글자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지우의 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뢰의 마지막 조각이 산산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힘든 사람이 있구나, 도와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당신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이 개 때문에 힘들어한다.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산책하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저는 민준 씨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그게 변명일까요? 후회일까요? 이제 와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서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일,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묻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스스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서리를 맡았던 사람 저희 이모였습니다. 그분이 지인이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고만 해서 저는 잠깐 맡기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당신 시어머니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끝내 떨려 나왔습니다. 그것이 변명인지 진심 어린 후회인지 지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만큼은 거짓이 아닌 맥박 같은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견뎌온 모든 일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조율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며느리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강아지를 없애려 하고 결국 다른 여자를 끌어들였다는 것.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건 내 삶을 설계하려 한 거였다. 이제는 나도 나를 설계해야 한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더 늦기 전에. 저도 잘못했지만 당신이 모든 걸 오해하고 미워하기 전에 사실만은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몫의 잘못은 당신이 지고 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몫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안에는 커피 내음과 함께 무겁지만 이상하게 맑은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유나가 보여준 메시지와 캡처 화면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서리가 달려 나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그 아이를 안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설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 우린 살아남을 거야. 서리는 조용히 그녀의 턱을 핥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마치 나는 알고 있었다는 듯 맑았습니다. 지우는 그 눈빛에서 이상한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아닌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어느 날, 변호사는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남편이 말한 어릴 적 개에게 물린 사건에 대해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정에선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동정 여론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우는 처음엔 시큰둥했다. 그가 개에게 물린 건 사실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변호사의 눈빛이 진지했기에 지우는 결국 과거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민준이 초등학생 시절 다녔던 병원과 보험사에 연락해 진료 기록 사본을 발급받았다. 며칠 뒤 서류 봉투가 도착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진료 기록지와 보호자 진술서가 함께 들어 있었다. 노란빛이 도는 복사 용지 위에 적힌 글자는 흐릿했지만 분명했다. 진료 기록 2002년 5월 14일. 환자 박민준 10세. 진단명 안면부 열상견은. 보호자 진술 아이가 막대기로 개를 자극하였고 개가 방어적으로 물었습니다. 추가 소견 상처 봉합 7바늘.
파상풍 예방접종 완료. 지우는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아이가 막대기로 개를 자극하였고 개가 방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반복됐다. 그녀는 그동안 민준이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어릴 때 아무 이유 없이 개가 나를 물었어. 그때부터 개가 무서워졌어. 그 말투 속에 깃들어 있던 순진한 피해자의 표정. 그리고 그래서 내 강아지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내비쳤던 눈빛. 모든 게 그 순간 뒤집혔다. 지우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에 쥔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다. 숨을 고르려 해도 심장이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가 두려워했다기보다 책임을 회피했구나. 트라우마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였구나. 그제야 그동안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결혼 전 강아지를 좋아하는 척했던 그 어색한 미소. 결혼 후 미세하게 싫어하던 표정과 거리를 두던 몸짓. 심지어 시어머니가 서리를 없애려 한 이유까지 모두가 민준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만들어진 이야기였다. 하지만 지우는 울지 않았다.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고통과 혼란이 한순간에 굳은 결정처럼 가라앉았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과거를 신문하지 않고 현재의 선택에 집중합니다. 그의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의 선택은 내 몫입니다. 나는 내 삶을 정리합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확인했습니다. 다음 단계 준비해 주세요. 손끝의 떨림이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의지의 떨림으로 변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틈으로 서리가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그녀를 반겼다. 지우는 문을 열고 서리를 품에 안았다. 서리의 심장이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 따뜻하고 빠른 그 심장 박동이 지우의 귓속에서 맥박처럼 울렸다. 지우는 서리의 머리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설아. 이제 엄마가 다 알았어. 이제 우리가 살 길만 남았어. 서리는 꼬리를 살살 흔들며 그녀의 손등을 핥았다. 그 눈빛 속에는 마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평온함이 있었다. 지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진실이 있어야만 내가 나를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혼 조정 첫날, 서울가정법원 3조정실은 회색 커튼과 베이지색 벽지가 덮인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의 양끝에 변호사들과 당사자들이 마주 앉았고 가운데 앉은 조정위원은 두 손을 맞잡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지우는 검은 셔츠에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엔 틴트를 바르지 않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만큼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말해야 하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 오원숙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손끝이 자주 책상 아래를 문지르는 습관이 다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손끝의 불안함이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훑으며 말했다. 한쪽의 외도 및 정서적 유기에 따라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자료는 제시된 증거와 합의안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없으시고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그 말에 지우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서리는 의뢰인 한지우 씨가 구조하여 키워온 반려견입니다. 상대방도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정서적 결속 또한 지우 씨에게 명확합니다. 서리의 양육은 지우 씨가 단독으로 맡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가 책상 밑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곧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의 공기를 파고드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지우는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약했습니다. 말도 느리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그래서 내가 더 단단히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조정의원이 잠시 말을 멈췄고 민주는 침묵한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말했다. 나는 그저 우리 애가 개 따위한테 마음 빼앗기는 게 싫었습니다. 내 말보다 며느리 말 듣고 그보다 더 개 말을 듣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만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엔 이성도 명분도 없었지만 분명한 질투와 소유욕의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유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의 결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 말은 민준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단지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있었음을 인정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스스로 끊어낸 말이었습니다. 이혼 합의 후 정확히 7번째 새벽이었다. 지유는 꿈결처럼 졸음 속을 헤매고 있던 중 휴대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다. 새벽 5시 27분. 수신자는 유나. 그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지유 씨, 민준 씨가 공원에서 쓰러졌어요. 과호흡 같아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울먹임 사이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위치는요? 지유는 단호하게 물었다. 호수공원 북쪽 벤치 근처 보리가 계속 민준 씨 주변을 맴돌아요. 무섭기도 하고. 지유는 이불을 걷어차듯 몸을 일으켜 세웠다. 긴 카디건을 걸치고 서리의 리드줄을 손에 감았다. 서리는 이상할 정도로 얌전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밖은 안개가 자욱했다. 10월의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바닥에 낙엽이 젖어 있었다. 지유는 택시를 탈 겨를도 없이 단지와 공원을 가로질렀다. 아직도 기억에 또렷한 벤치. 그 벤치 곁에 웅크린 민준의 형체가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어깨가 급격히 들썩거렸다. 보리는 짧은 리드줄 끝에서 몇 걸음 떨어진 채 낑낑거리고 있었고 유나는 서성이다 지유를 발견하고 울듯 말했다. 제가 바로 119 불렀어요. 근데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지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품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서리를 내려놓았다. 서리는 곧장 민준에게로 걸어갔다. 자신을 한때 외면했던 그 사람에게 주저함 없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무릎에 앞발을 조심스레 올렸다. 그 순간 민준의 어깨가 멈칫했다. 숨소리가 약간 진정되는 듯했고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으며 공허한 시선이 서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유는 민준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둔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다. 숨을 들이마시고 4번 쉬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내쉬면서 4번 쉬어. 하나, 둘, 셋, 넷. 계속 그렇게. 민준은 천천히 마치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듯 지유의 말에 따라 호흡을 맞췄다. 보리는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고 서리는 민준의 무릎에서 가볍게 코를 킁킁거렸다. 지유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떨리지 않기 위해, 울지 않기 위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몇 분이 지나고 저 멀리서 구급차의 불빛이 안개를 가르며 들어왔다. 유나가 손을 흔들었고 2명의 구조대원이 달려왔다. 그러나 민준은 손을 들어 아주 미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조금 나아졌어. 집에 갈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한 의지로 가득했다. 구조대원은 상태를 재차 확인한 뒤 서명서를 건넸고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지유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서리의 리드줄을 다시 손에 쥐었다.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리가 그의 무릎에서 내려와 지유 곁으로 걸어왔다. 그 순간 민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후회와 공허함의 덩어리였다. 지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괜찮아도 아니고 미안해도 아니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돌아가지 않아.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한때 공유했던 일상, 그리고 한때 품었던 구원의 가능성까지도. 그녀는 그 새벽, 안개 속에 모두 내려놓았다. 그에게 도움은 되었지만 그건 인간으로서 한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다시 단단해졌고 서리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 발맞췄습니다. 새벽의 안개는 조금씩 걷히고 있었고 지유의 안에도 더는 흔들리지 않는 여명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정리되어 갈 무렵 유나는 다시 지유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 기록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공원 CCTV로부터 확보한 자료, 시어머니와의 문자, 그리고 자신이 민준에게 먼저 보냈던 메시지부터 끊어내기 직전까지의 모든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제 몫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유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죄책감은 당신의 몫이에요. 나의 회복은 나의 몫이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지유는 우편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민준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전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민준은 흙투성이 운동화로 개를 쫓고 있었고 개는 담장 모서리에 몰려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두려움을 핑계로 많은 것을 밀어냈어. 당신과 서리를 잃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무서워했던 건 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비겁함이었어. 많이 미안했어. 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유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새가 날개를 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지유의 새 집은 합정동의 오래된 연립 2층이었습니다. 창틀은 낡았지만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창가에는 로즈메리와 바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창가 방석 위에서 졸다 말고 창밖 참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유는 새로 시작한 칼럼 원고를 마감했습니다. 제목은 두려움의 언어와 신뢰의 속도였습니다. 였습니다. 그녀는 글을 저장하고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문득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교육 요청이었습니다. 지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산책할까? 라고 지유가 말했습니다. 리드줄이 살짝 흔들렸고 복도 끝으로 발자국 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지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젠가 끝났지만 돌봄은 계속되었습니다. 배신은 지나갔고 책임은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서리는 햇살을 밟듯이 가볍게 걸었습니다. 오늘의 바람은 정확히 오늘의 온도였습니다. 그리고 지유의 마음도 정확히 오늘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요. 지유와 서리의 삶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